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빛을 잃은 민족에게 자기로부터의 혁명을 외치며 평생을 도전했고 거듭 실패하며 좌절하기도 했던 한 사람. 그리하여 영원한 청년이고자 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 시민들의 산책 코스이자 만남의 장소로 사랑받고 있는 도산공원. 사람들은 그 이름을 어떻게 생각할까? 박제된 이름처럼 강남의 상징으로 기억하고 있진 않을까? 한 세기 후 우리에게 도산 안창호는 어떤 의미일까? 도산공원에 자리한 기념관. 한 인물이 살아온 흔적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그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 운명적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 도산 안창호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안창호는 미국 유학을 위해 1902년 대한제국 외부로부터 집조를 발급받는다. 오늘날의 여권에 해당하는 집조를 보면 평양 출신 안창호의 미국 여정을 확인할 수 있다. 1902년 24세의 도산 안창호는 서울 제중원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다음 날 부인과 함께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때 사용한 이 집조를 보면 평양에 거주하는 도산 안창호가 인천을 거쳐 미국의 화성돈, 즉 오늘날 워싱턴까지 여행을 허락한다는 내용이 찍혀 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 집조에 쓰여 있는 안창호의 행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20세기) 벽도, 조국의 운명이 아슬아슬하던 시절. 안창호는 대한제국 51번째 여권을 가지고 미국으로 떠난다. 인천항을 출발한 지 한 달여 흐른 1902년 10월 14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다. 당시 샌프란시스코는 아시아에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 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나 정치망명가, 유학생들은 이민국 심사를 받고 통과해야 입국할 수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 위치한 엔젤섬. 천사섬이라는 이름과 달리 동양 이민자들에겐 한이 서린 곳이다. 지금은 공원이 된 이 섬에 입국 심사를 위한 이민국이 있었다. 100여 년 전 이주 한인들 역시 기회의 땅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물설고 말설은 낯선 땅에 첫 발을 내딛는다. 미국에 도착했다는 설렘도 잠시. 동양 이민자들은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거쳐야 했다.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했다. 건강과 재정 상태를 심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탈락하면 입국이 거부되기도 했다. 이역만리 타양살이의 어려움과 서름에도 불구하고 1924년 동양인 이민이 금지될 때까지 이주 물결은 이어진다. 신문명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유학길에 오른 24세 안창호는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한다.
하지만 이들의 신혼생활은 그날그날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든 눈물겨운 것이었다. 안창호는 현지 가정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학비를 벌고 이혜련은 가정부로 취직한다. 스쿨보이 자리를 얻어서 일하나이다. 월급은 2원 반씩이요. 초기 미주 이민자들의 삶은 힘겨웠다. 당시 동양인은 흑인보다 더한 인종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 명백한 형태는 값싼 임금이었다. 안창호는 이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함께 해결해야 할 일로 받아들인다. 그는 미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정직과 성실을 강조하며 솔선수범을 보인다. 어떤 서양 사람 집에 와서 유리창을 닫고 주인의 이불을 깔아주며 천한 고용살이를 할 때에 일을 어떻게나 성실하게 잘했는지 미국 사람 사이에 쟁탈까지 있었다고 한다. 도산이 미국을 떠난 뒤까지 그 사람들은 보이하던 미스터 안이 어디 갔느냐고 찾았다는데, 어쨌든 그는 퍽이나 성실하고 성격이 몹시 치밀한이었다. 그 당시에 동양인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 막노동 아니면 그 집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빨래를 한다든가 밥을 한다든가 서비스 인더스트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그런 거 했습니다. 여기서. 북미 대륙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한인들의 정식 미주 이민은 1903년에 시작되지만 그 이전에도 적지 않은 한인들이 미국에 들어와 살고 있었다. 평북 출신의 인삼 상인들은 고려 인삼을 최고로 아는 중국인이 있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라도 찾아다녔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번 돈을 노름으로 탕진하거나 판매 구역과 가격 경쟁으로 잦은 다툼을 벌였다. 도산은 교포들이 상투를 붙잡고 싸우는 모습을 자신의 수치로 여겼다. 유학 목표가 이제 한인 계몽 미션 이런 걸 전환되는 바로 그 계기가 그 인삼 상인들의 그 상투 싸움 때문에 그걸 계기로 이제 그 도산 선생의 인생이 전환된다는 그런 참 중요한 계기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동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된 안창호는 한인들을 위한 조직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차이나타운 중심부 워싱턴가. 1903년 9월 23일 안창호는 이 거리의 중국인 상점 광덕호 지하실에 모여 한인 친목회를 조직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깨끗한 옷 입기, 집과 주변 청소하기, 상부상조 같은 생활 지도와 계몽 운동을 펼친다. 한국에서 무슨 다른 지도자가 와서 너네들 생활하는 거를 이렇게 돌봐주는 그래서 그 만나자. 한 집주인은 만나자고 했대요. 그래서 도산 선생을 만났는데 보니까 24살 청년이라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1904년 초 안창호는 LA 근교 리버사이드로 이주한다. 오렌지 재배는 물론 유전과 채석장이 번창했던 리버사이드는 1930년대까지 미국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 그만큼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오렌지를 대량 재배하는 리버사이드는 물론 캘리포니아 남부 일대는 금광으로 몰리던 골드러시 때처럼 호황을 누렸다. 이때 300~400명의 한인들이 이주해 오렌지 따는 일로 생업을 삼았다. 당시 이 일대에서 보따리를 짊어지고 농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임금 노동을 하는 한인들을 매트리스 노동자라 불렀다.
일자리를 찾아 철새처럼 떠도는 한인들의 모습은 풍전등화 위기 속에 처한 조국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오렌지 망태 속에서는 점심통들이 웽강댕강하고 시커먼 먼지로 단작한 얼굴에 두 눈만 샛별같이 반짝이는 것을 봐서 그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짐작하였다. 농장에서는 적어도 80상자 이상은 따야 된다는 규정이니 한심할 뿐이었다. 여기에 이제 큰 자루를 갖고 있는데 자루에 이제 따서 집어넣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꽉 차면 한 35kg 이상 나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고된 막노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리버사이드 시립도서관. 일자리에 따라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한인 노동자들이 집단 정착 생활한 흔적이 남아있다. This is the area right here, the Korean settlement along Pachapa Avenue. 1908년 발간된 지적도에는 한인 정착촌으로 기록돼 있다. This is a 1908 Sanborn fire insurance map, and it was created to show buildings and outbuildings for fire insurance purposes. 한인 정착촌에는 2층짜리 회관 건물과 16동의 단층 주택이 있었다. 이곳에 한인들이 대거 모여들면서 미주 지역 최초의 한인 사회를 형성하게 된다. 미 대륙 한인촌의 역사가 시작된 파차파 거리. 1908년 지적도에 나와 있는 한인촌 지역은 현재 공장지대로 변해 있었다. Pachapa, which is now Commerce, and Cottage Street. Cottage Street. The settlement would have occupied this whole block right here. It was known as Koreatown by the Anglo population, or Little Korea. Sort of what the nickname. 리버사이드 한인촌을 사람들은 안도산 공화국이라고도 불렀다. 당시 안창호의 지도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Oh my goodness, it was really busy, even busier than today, because the railroad you see right across Pachapa from the settlement carried all of the oranges from Riverside and other citrus towns, and there were at least 100 packing houses, citrus packing houses along the way here. 안창호는 오렌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포장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 농장주의 신임을 얻는다. 오렌지 농장에서 그 역시 똑같은 노동자였다. 동포들과 함께 고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짬을 내 교육에 힘썼다. 도사는 그렇게 정류장 대합실 갔던 한인 노동자들의 떠돌이 삶을 변화시켜 나갔다. 리버사이드 한인촌은 곧 한인사회의 모범이 된다. 1906년 발행된 리버사이드의 전화번호부. 여기에 2대의 한인 노동주선소 연락처가 실려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일본계들을 주로 그 직업 알선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Korean Labor Bureau라는 직업 소개서를 만들고 그래서 같이 주거를 하고 같이 일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낮에는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 때는 같이 모여서 일과를 함께 보내고 또 일요일은 예배를 같이 보고 또 어떤 커뮤니티 봉사센터 겸 주거 지역 겸 우리 한인들의 모든 활동이 거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한인촌에서의 공동체 생활은 청년 안창호의 인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고달픈 삶이었지만 한인들의 보금자리였던 마음의 고향 리버사이드. 대다수가 노동자였던 한인들은 번 돈을 모아 독립운동에 바친다.
리버사이드 시청 앞 광장. 마하트마 간디와 마틴 루터 킹과 함께 도산 안창호를 기념하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 안창호 집조의 최종 목적지가 워싱턴으로 되어 있었듯 그는 동부로 가서 유학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는 학업의 꿈을 포기하고 한인사회 지도자로 나서게 된다. He's an important part of our history, and that's the reason we wanted to memorialize him here in the downtown. (1905년 4월) 안창호는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다. 이 건물인 거죠? 이거 바로 이거 네, 이 건물인데 이제 옛날에 이 자리에서 그 도 선생이 예, 그 공립협회 설립하신 그 자리죠. 퍼시픽가에 사무실을 얻고 친목회에서 발전된 공립협회를 조직한다. 리버사이드 한인촌의 경험은 그에게 새로운 도전을 가능케 한 것이다. 뜻을 같이 하는 임준기, 정재관, 송석준, 이강도 함께했다. 안창호는 공립협회 초대 회장에 선임된다. 여기서 이제 국내 신보를 출간하고 기관지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씩 여기서 바로 위층에서 그 편집하고 인쇄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뭐 한 300부 정도로 시작해가지고 그 나중에는 한 5,000부까지 가요. 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제 그 독립운동을 시작한 자리라고 보면 되겠어요. 안창호는 한인단체의 첫 사업으로 공립신보를 발행하고 구국 언론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한다. 한인 이주민들은 공립신보를 통해 일자리를 찾는 등 정보를 교류하며 한인사회의 구심체로 성장한다. 공립신보 자체는 미주는 물론이고 국내, 그 다음에 만주, 그 다음에 러시아 지역까지 다 배포가 됩니다. 옛날에는 그 윤독이라고 해가지고 돌려보듯이 이렇게 돌려보던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 하나가 들어갔다는 거는 그 일대의 지식인들이 다 본다는 얘기예요. 한 부만 들어가도. 그러니까 그것은 그래서 공립신보 자체는 사실상 들어오는 족족 판매 금지를 당할 정도로 가히 그 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혁명적이었죠. 1904년 말 하와이에서 노동계약이 끝난 한인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미주 본토로 몰려든다. 하와이에서 배가 오면 회관에 번지수를 적은 카드들을 가지고 나가서 동포의 짐짝마다 카드를 달면 이 짐짝 주인은 우리 회관에 와서 숙식을 제공받는다. 원하는 대로 각양 일자리를 주선하여 회원 만들기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우리의 활동이었다. 공립협회는 하와이에서 미주 본토로 들어오는 한인들의 자립을 돕는 데 적극 나선다. 이민자들 가운데 65%가 문맹이었다. 이들에게는 계몽운동과 교육이 급선무였다. 안창호는 민족의식과 영어를 지도하고 일자리 알선을 시작한다. 한인 친목회로 시작된 한인단체는 샌프란시스코 공립협회를 중심으로 서부 일대 지부를 둘 만큼 발전한다. 안창호는 나 자신을 혁명하는 것으로 독립의 자격을 갖춘 민족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안창호는 독립운동을 펼치기 위한 준비와 계획을 구상한다. 그의 나이 29대였다. 내가 오늘 수말리 대양을 다시 건너 고국에 다녀오려 하는 것은 무슨 경치를 구경하려 함이 아니요. 오늘 우리나라가 멸망되고 우리 2천만 동포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우리나라와 우리 동포에게 도움이 있게 할까요? 다녀옴이라. 도사는 식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열등한 나라라는 일제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고자 했다. 그것이 독립의 첫걸음이라 보았다. 1907년 2월 20일 안창호는 고국으로 돌아온다.
귀국 후 대한매일신보사, 상동청년회, 서북지역 인사들과 비밀결사단체인 신민회를 조직한다. 신민회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11년 반일 세력 제거를 위해 일제가 날조한 백오인 사건을 통해서였다.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백오인의 형량을 다 합치면 750년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사건이었다. (1911년의) 백오인 사건은 일제강점기 35년 중 최대의 민족 탄압 사건의 하나였습니다. 사건의 연루자 대부분이 신민회 회원으로 밝혀지면서 비밀 결사 조직인 신민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신민회가 지향하는 목적은 일제가 기록한 양기탁의 공판 진술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민의 목적이 무엇인가? 조선의 구습과 패단을 극복하고 백성들을 새로운 문명 사회로 이끌어 자유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신민회는 백성이 아닌 새로운 국민을 주인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그것은 국민의 발견,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다. 도산이 꿈꾼 나라는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국가였다. 1905년 첫 아들을 얻은 안창호는 이름을 필립으로 짓는다.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의 간절함이었다. 나라가 반드시 독립돼야 한다는 신념이었다. 1919년 3.1운동 이후에 만세 한번 불렀다고 임시정부가 생기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노력들 속에서 국민들 속의 틈에 서서히 파고 들어가는 거죠. 지향했던 이념이 무엇이었느냐. 그래서 사실상 이 공립협회가 발전이 돼서 만든 국민회나 이런 것들, 신민회나 다 마찬가지로 명실공히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체계를 신국가로서 건설하고자 하는 국민국가 건설론의 일환이었다는 의미가 있죠. 서울 정동. 구한말 정동은 개화와 선교의 요람이었다. 서양 위교의 각축장이자 새로운 문화의 산실이기도 했다. 1894년 16세 상경한 안창호는 정동거리에서 미국인 선교사 밀러를 만난다. 그리고 언더우드의 사랑채에서 시작된 고아학교에 입학한다. 밀러 선교사에 의해 발전된 이 학교는 훗날 경신학교가 된다. 창호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일꾼들을 모아 그들에게 평양의 열정과 힘을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시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만큼 국내 최대의 기독교 도시였다. 서북지방 교인 수가 무려 80%를 차지할 정도였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근대 문명 그 자체였다.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뭐 이제 이런 가사처럼 그런 땅이 이제 그런 곳이 이제 평안도였죠. 그러니까 성리학적인 그런 양반 문화 속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제 자신들과 같이 이렇게 몸과 정신 노동, 육체 노동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직접 땀 흘려 일하는 자신들과 같은 존재가 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접하면서 그야말로 그게 복음이 된 거죠. 기독교 신앙과 서구 문화를 접한 안창호는 밀러학당 인근에 자리한 배제학당과도 인연을 맺는다.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한국 최초의 현대식 중등교육기관이다. 미국에서 귀국한 서재필은 배제학당에서 교편을 잡고 협성회라는 학생단체를 만든다.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토론회를 열었다. 동의합니다. 이때 동의 제청과 같은 토론 용어가 번역돼 보급된다. 토론회를 개방해 일반인의 방청도 허용했다. 협성회는 회수의 확대를 위해 회원 자격을 개방한다.
배제학당 학생이 아니어도 찬성 회원이 되면 토론에 참여할 수 있었다. 안창호는 준회원 자격으로 동참한다. 오늘날의 이제 패널 토론 방식의 이제 그런 협성의 토론회는 한국 사회의 이제 그런 토론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고, 바로 거기에 안창호가 찬성원 준회원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참여하면서 그런 이제 토론 문화, 근대적인 토론 문화에 접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시민사회 여론 정치 원리를 습득하는 그런 계기로까지 이제 연결되는 거죠. 협성회 토론회의 주제는 하나같이 그 시대의 가장 뜨거운 문제들이었다. 협성회 토론회는 모두 33차례 열렸는데요. 토론회의 주제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근대화에 관한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협성회 토론회가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토론회가 열린 날이면 배제학당의 운동장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 정도로 서울 시내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협성회 회원들은 6개월에 걸쳐 연설법을 익힌 후 민중을 상대로 가도 연설회를 열기로 결의한다. 연단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갔으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회원들은 편을 나눠 싸움을 벌인다. 그러자 싸움 구경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회원들은 싸움을 가장한 난투극을 멈추고 청중을 향해 열변을 토했다. 협성회의 가두 연설이 거듭될수록 정치 연설로 발전해 나갔다. 다른 어떤 그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또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국화문 혼용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배움이 짧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현장에서의 연설은 지금 뭐 그 연설을 잘해서 스타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한국에서의 어떠한 스타들보다도 더욱더 유명한 인사가 될 수 있는데 안창호는 이런 연설에서 아주 특별한 재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또 무슨 주의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맙시다. 하루 저녁은 연설회가 열린다고 하여 여러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갔다. 나도 틈에 끼어 연설회장으로 갔더니 웬 청년 한 분이 단상에 올라서서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수천의 군중이 옷깃을 바로잡고 고요히 연설을 듣고 있는 것이 퍽이나 엄숙하게 보였다. 그러다가 한 귀퉁이에서 울음소리가 났다. 조금 뒤에는 그 너른 장내가 흐느껴 우는 소리와 팔소매로 눈물 씻는 광경뿐이었다. 부인들은 머리에 꽂았던 비녀와 손가락의 가락지를 빼어서 바치고 사내들도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내어놓는다. 훗날 알고 보니 그 청년이 바로 도산이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6발의 총성이 울린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이다. 사건이 터지자 일제는 평양 대성학교에서 도산을 체포한다. 그리고 용산 헌병대에 구금시킨다. 안창호를 비롯한 신민회 동지들이 배후 인물로 지목된 것이다. 곧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더 이상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도산은 망명을 선택한다. (1910년 4월 7일) 안창호는 조국을 떠나며 이별의 노래를 남긴다. 독립기념관 수장고. 안창호의 거국과 악보가 애국 창가집에 실려 있다.
한반도 작별가로도 알려진 거국가는 이후 나라 밖으로 떠나는 많은 동포들이 눈물과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된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잠시 뜻을 얻었노라 까불대는 이 시문에 나의 등을 내밀어서 너를 떠나가게 하니 이로부터 여러 해를 너를 보지 못할지나 그동안에 나는 오직 너를 위해 일할지니 나간다고 서로 말아 나의 사랑 한반도야. 안창호가 망명길에 오른 그해 1910년 8월 29일. 일제는 한일 병합을 강행한다. 독립전쟁 근거지 건설을 열망했던 안창호는 국경과 가까운 만주와 연해주 답사에 나선다. 절망스런 조국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발걸음이었다. 이곳의 땅값이 매우 허라니 얼마간 사두면 큰 이익은 나지 아니하나 장래를 생각해 한 곳 장만하면 든든할 터이니 해련히 돈을 보내면 매우 좋겠소. 당시 신민회 회원들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독립전쟁에 대비한다는 계획을 비밀리에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북만주와 러시아 국경지대에 위치한 복밀산. 영토상으로 중국이지만 러시아 연해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일제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었다. 일종의 외교적 안전지대로 인식됐던 곳이다. 국경 다리입니다. 그 보이는 데까지. 복밀산 시찰에 나선 도사는 이 일대에 독립기지 건설 계획을 구체화한다. 복밀산 아래엔 바다 같은 흥계호가 있었다. 이 거대한 호수는 4분의 1이 중국, 4분의 3이 러시아 국경선에 걸쳐 있다. 만일의 경우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기도 쉽고 만주와 러시아 한인과 연결하기도 쉬웠다. 1909년 가을에 김성모하고 리강 이 두 분을 파견해서 밀산에 왔습니다. 그래서 김성모하고 리강께서 와가지고 저 황무지를 싸고 그다음 개간하고 집을 짓고 여기 학교도 꾸리고 저 청년들 조직해서 군사훈련도 하고. 지금도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밀산시 흥농촌. 안창호가 조선인 마을로 개척한 심리와 지역이다. 이 일대는 넓은 습지대로 수량이 풍부하고 땅이 기름져 농사짓기에 적합했다. 이거에 이쪽으로요. 이거 몽땅 뭐입니까? 이 풀뿌리가 한 반메다 정도. 네, 50cm 이래 정도. 동동 떠다니는. 그 밑에는 몽땅 물이죠. 예. 네, 봄에 좀 나와서 물 차고 거기 서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쑥쑥 들어갔어요. 불러 빠지면 여기 못 꺼지고 막 와서. 아, 목까지. 네. 지금도 이거 물판이죠. 네, 물판이죠. 그것도. 도산이 복밀산에 희망을 걸고 개척했던 논과 밭은 지금까지 이곳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심리와 마을 뒤편 언덕.
이곳이 한때 독립투쟁을 펼친 곳이었음을 기리는 항일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이 지역은 한인들의 삶터이자 만주와 러시아를 넘나들던 독립군의 근거지가 된다. 100여 년 전 이 땅에 한인들이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미주 한인들의 독립에 대한 염원 덕분이었다. 만주나 블라디보스톡이나 다 그 해외고 남이 나라라는 거죠. 거기서 자치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시점에서 그렇게 건너가 봐야 사실 무일푼안이에요. 그럼 무기도 살 수 없고 먹고 살 수도 없고 뭐 국적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바로 해외 한인들이 고민이 그것은 경제적인 자립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미주에서 바로 그 운동을 벌인 것이 바로 태동실업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세워요. 복밀산 개척 사업은 미주 한인들의 투자로 진행됐다. 복밀산 개척의 실무자였던 김성무는 안창호에게 편지를 보내 당시 개척 상황을 세세히 보고한다. 이렇게 개척된 복밀산엔 조선인 마을 3곳이 만들어지고 500여 가구가 생활터전을 꾸린다. 복밀산에 개척한 조선인 마을 규모는 물론 독립운동 기지 건설 과정은 일제 밀정들이 보고한 비밀 서류를 통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일산에서의 개척 사업은 도산 안창호가 꿈꾸었던 이상천 건설운동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한인들의 생활터전이자 독립운동 기지로 삼을 마을을 도산 안창호는 이상촌이라 불렀습니다. 이름은 이상촌이지만 유토피아적인 의미보다는 모범촌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도산 안창호가 만들고자 했던 이상촌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안창호가 생각한 이상촌의 모습은 산과 강이 있고 땅이 비옥한 곳에 200호 정도의 집단 촌락을 설치하되 도로망과 상하수도 등을 현대적으로 시설하고 가옥도 한국 건축의 특징을 살리면서 현대식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상정했다. 공공시설로는 공회당, 학교, 운동장, 협동조합 등을 두고 모범마을과 직업학교를 두어 농촌진흥운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 무렵 안창호는 이상촌 후보지 물색을 위해 만주에서 연해주로 종횡무진한다. 1907년 도산이 귀국한 후부터 줄곧 도산 옆에 있으면서 비서역을 맡았던 정영도는 당시 기억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때 도산 선생은 안광택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나중에 외적은 안광택의 머리에 100만 원 현상금을 걸고 도산 선생을 피착하자 하였다. 일제의 유주의 감시 대상이었던 도산은 늘 위험 속에 있었다. 고국이 망하는 것을 보고 나 혼자 잘 살려고 고국을 버리고 가는 것은 인정에 차마 못할 일이라. 내가 혹 나라를 위하다가 위태한 데 들어갈지라도 놀라지 마시오. (1911년 8월) 하얼빈역. 안창호는 정용도와 기차 여행을 하던 중 일본 형사의 미행을 받는다. 안창호 선생과 정영도 군은 참 난감하였다. 어찌 그 형사를 피할까? 안창호를 찾는 일본 형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거기!
잡아! 안창호는 기차가 정차하는 동안 기차에서 내려 형사를 유인하는 작전을 쓴다. 기차 출발 시각이 다 되어갈 즈음 초조한 마음으로 도산을 기다리던 정영도는 둘만의 약속된 신호를 보낸다. 한바탕 추격전을 펼친 도산은 가까스로 기차에 올라탈 수 있었다. 일본 형사를 무사히 따돌린 채 기차는 역을 빠져나갔다. 만주와 연해주 일대 이상촌 지역 시찰을 마친 안창호는 러시아를 경유해 베를린, 영국을 거쳐 대서양을 건너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다. 목숨을 담보로 한 거침없는 여정이었다. 결국 본다면은 안창호가 구상하고 꿈꿨던 것은 사실상 가장 자유로운 나라, 그리고 그가 줄곧 전개했던 이상촌 사회 건설이죠. 이것을 보고 혹자는 꿈을 꾸는 돈키호테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그런 꿈이 있었기에 한 평생을 쉬지 않고 멕시코까지도 도산의 경우는 탐방을 하거든요. 그곳의 한인들을 위해서. 그럴 정도로 전 지구적인 행보를 보이는 어떤 그런 열정이 바로 그러한 이상 속에서, 꿈 속에서 나타나는 거겠죠. 미국 LA 코리아타운의 도산 안창호 우체국. 지난 2004년 미 연방정부는 이 우체국에 도산 안창호의 이름을 명명했다. 초기 한인 이민사회를 성공적으로 지도한 업적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이제 코리아타운 내에선 도산 안창호, 그의 이름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LA 제퍼슨가에 위치한 대한인 국민회 북미 총회관. 191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결성된 대한인 국민회는 한인 이주 물결을 쫓아 1936년 LA로 이전한다. 현재 LA 사적지로 지정된 국민회관은 한인 이민사 관련 자료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1938년 한인 이주민들의 모금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이렇게. 이게 아무리 봐도 45년 이전 걸로 생각되어지는데, 독립운동가들 내지는 독립운동단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태극기하고 문양이 같습니다. 태극 문양과 사괴를 천을 오려 박음질한 태극기. 미주 한인들의 독립운동 반세기를 보여주는 역사의 증인이다. 대한인 국민회는 기관지 신한민보를 발행해 일제의 침략을 비판하는가 하면 국내외 동포들의 소식을 실어 한인사회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민회의 강령과 결의안에 관한 회의록에 관한, 그래서 어떤 18년 12월 시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도 좀 알 수 있고, 그래서 1912년 11월 20일 대한인 국민회는 해외 망명정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선포한다. 우리는 나라가 없으니 우리의 단체를 무형정부로 인정하고 자치제를 실시하여 장래 국가 건설에 공헌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하는 단체는 오직 해외에 대한인 국민회만 있을 뿐이다. 국권이 없는 조국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때까지 해외에서 한국을 보존하자는 의미다. 대한인 국민회는 중앙총회를 열고 해외 한인 최고기관이자 무형정부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한다. 중앙총회장에 선출된 안창호는 해외 독립운동 세력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한 네트워크를 조직한다. 지역과 이념을 초월한 연합전선을 구축해 밖에서 나라를 구하자는 것이다.
대한인국민회는 중앙총회 산하에 북미 하와이는 물론 멕시코, 시베리아, 만주에 지방총회를 설치하고 각 지방회를 갖춘 방대한 조직으로 성장한다. 해외 한인이 모두 살고 있는 곳을 하나로 통일을 하자. 지회를 설립해서 통일을 해가지고 국민회 자체가 최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고심을 하게 됩니다. 국민회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그것이지만 국민이 주인이 되려면 권리하고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대표적으로 납세하고 병역의 의무거든요. 일본인으로 오인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한인들은 대한인국민회를 중심으로 납세의 의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해외 한인들과 연계해 독립운동 자금 지원을 담당한다. 1914년 대한인국민회는 미국 정부와 교섭해 일본 정부를 통하지 않아도 되는 자치권을 허가받는다. 이후 여행권이 없는 유학생이나 정치망명자도 대한인국민회 보증으로 미국 입국이 허용된다. 세계 각지의 한인들은 조국 독립이란 목표 아래 하나가 된다. 그 중심에는 늘 도산 안창호가 있었다. (1919년 3월 9일) 현순의 전보를 통해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 소식이 미주에 전해진다. 안창호는 대한인국민회를 중심으로 조국 독립운동에 미주 한인들도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 마침내 독립운동을 전개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한인국민회 대표로 선정된 안창호는 중앙총회에서 모금한 6,000달러를 가지고 상해로 출발한다. 도산 안창호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은 이제 상해 임시정부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